자, 시작은 근대민법의 원칙입니다. 근대민법의 원칙. 이렇게 그냥 1번. 여러분, 근대라는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때 사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익혔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상이 개인들의 자유, 이걸 우선시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여기에 간섭을 최소화한다,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근대민법의 원칙, 그러면 세 가지를 제시할 건데, 이 세 가지도 A, B, C 나누는데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재산의 영역은 어떻고, 그리고 계약의 영역은 어떠며, 책임의 영역은 어떤가,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영역이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자유, 이걸 살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산, 나에게 주어진 재산, 그러니까 내가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부르는 말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걸 달리 말하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 땅에 내가 무엇을 짓든 무슨 상관이야? 그럼 처음에 보여드렸던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A의 원칙으로만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에 가면 수정된 원칙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계약? 그렇지. 개인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 그 자체가 자유롭다면 이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원칙은 생략할게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달리 말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은 그 계약을 맺는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국가는 거기에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책임의 영역은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생소할 것이고, 이 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의 원칙, 이 말을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과실이 뭔가요? 과실. 여러분, 과실과 비교되는 개념이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고의. 살짝만 들어두세요. 이 고의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으로는 뭐 일부러 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고의의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고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는 느낌이 맞죠. 예를 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미워하던 누군가 지나가니까 자전거로 가서 팍 쳐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그걸 이제 고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의가 당연히 책임의 대상은 맞죠. 아니,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는데 책임은 안 질까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실은 어쩌습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실수로 이런 느낌일 텐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주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발생됐는데 그게 고의나 과실에 의할 때만 책임을 진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들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이거는 원래부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느낌이 들 텐데, 맞아요. 왜냐하면 A와 B와 C가 가만 듣다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자, 그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근대민법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던 말 그대로 그 근대의 모습이 이게 18세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좀 간단하게 18세기로 하면 이제 19세기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뭐 혹은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유라는 말은 듣기엔 상당히 멋있는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다소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모르죠. 자본주의에서는 돈 있는 만큼 자유를 누릴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이 자유라는 것에 기대어서 강자들은 더욱 강하고 약자들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의 폐해, 이거는 강자들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시장을 독점한 혹은 소수의 몇 개 기업들만 그렇게 시장을 장악했을 때 그쪽은 다 돈을 엄청 많이 벌지만 나머지 영세한 기업들은 다 무너지겠죠. 이 독과점의 폐해. 뭐 또는 더 나가서 대규모의 실업 발생, 뭐 혹은 극심한 빈부격차, 이런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함으로써 이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법의 원칙들이 이대로만 가면 보세요. 소유권 절대 원칙,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주고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허락 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도 가만 보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은 자유롭다. 뭐 전강에서 말씀드렸죠. 계약을 맺을 건가 말 건가, 계약을 언제 맺을 건가, 얼마에 맺을 건가, 어떤 조건을 맺을 건가, 이건 전부 다 개인과 개인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게 되면 국가는 개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둘이 알아서 맺은 계약이니까 둘이 알아서 하세요. 국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약자들이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크나큰 부담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실 책임이요? 선생님,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당시 영국에서 대규모의 이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공업이니까 기계를 돌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정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졸아서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는 근로자가 실수한 거니까 근로자 자기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공장 관리자는요? 그 큰 기업의 사장은요? 오히려 이런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원칙들이 보완되고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우리 교재에 보면 타이틀이 2번 근대민법의 수정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할까요? 2번 근대민법의 수정 원칙,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현대에 와서 수정된 거니까 그냥 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에 와서 이 근대민법이 수정되고 보완됨으로써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 근대민법의 원칙이 쭉 시간을 거쳐오면서 수정되고 보완되더라.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고, 뭐 대체되었다라든지 뭐 앞에 있는 뭐 근대민법의 원칙이 폐기되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A, B, C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과실 책임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민법의 영역을 다 규율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D, E, F, D, E, F.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6개를 다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나쁜 소식인가요? 여러분? 아니, 수정되고 보완됐으면 앞에 거 3개는 좀 버리든가 해서 D, E, F로 바꿨으면 3개만 하면 되는 걸. 공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개도 기억하시고 뒤에 있는 D, E, F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재산의 영역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죠. 재산의 영역에서 저 앞에 있었던 A, 소유권 절대의 원칙 어떤 식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느냐. 소유권이라는 것도 이걸 줄여 말할 땐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늘려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공공, 복리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네 땅인 건 안다. 그런데 너의 땅에서 네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게 공공복리, 우리 모두의 이익과 반한다면 우리 모두의 이익을 먼저 좀 따져서 너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사고방식으로 이제 좀 보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느냐. 처음에 보여드렸던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된다. 그린벨트죠. 이 근거가 됩니다. 또는 더 나가서 개인 땅인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수용. 국가가 개인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으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겠죠. 이 땅 좀 필요하니까 너 좀 나갈래? 우리 여기다가 공원 지어야 돼. 뭐 혹은 뭐 산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가 댐을 지어야 되는데 말이야. 댐을 짓게 되면 이 지역이 물에 잠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밑에 살 거면 살고. 여러분 물 밑에 어떻게 삽니까? 거기 물을 가득 채우면 물 밑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수몰 지역이 생기는데 수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해야 돼요. 그럼 이럽니까 국가가? 여기 댐 지을 거니까 물 밑에 살려면 살고 말려면 그 나가. 이러지 않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면 이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조상대대로 저희 가족이 저희 친척들과 함께 일궈온 터전인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저희가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 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등등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풀어주시고요. 소유권 절대 원칙으로 푸시면 아마 문제가 안 풀리지 않을까. 그 다음 이쪽은 계약 공정의 원칙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뒤에 가서도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이 법리,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법리, 이 법의 원리 이런 법리가 뒤에 가도 계속 쓰일 거니까 계약 공정의 원칙 기억하는데요. 이 계약 공정의 원칙은 이런 느낌이네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긴 한데 한쪽에, 즉 일방, 상대방에게 아주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반되었다, 반한다 라고 하면 그걸 불공정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불공정 계약. 우리 민법에서는 이 불공정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효. 특히나 이 내용이 다음 강에 가면 무효라고 적힌 두 글자랑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계약 공정의 원칙을 만약에 위반한 불공정 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공정 계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 노예 계약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노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분제가 철폐된 게 언젠데. 이 노예 계약은 넌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해.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런 계약을 누가 맺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계약의 성격이랄까? 아주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 계약을 맺는 걸 노예 계약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내용들 중에는 아이돌 그룹 혹은 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한 연습생 신분일 때도 그 소속사랑 계약서를 맺는데 그게 아주 불리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규정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정말 몸이 아파서 공연 무대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서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노예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예. 노라고 하고 싶은데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부른다. 이건 그냥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한자고요. 선생님은 그냥 노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난 이런 계약 할 수 없어. 노! 이거 머릿속으로만 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 뒤에 가면 황견 계약 이런 것도 배워요. 황견 계약, 설마 황견, 누렁이 얘기하는 건가? 누렁이? 누런개 맞습니다. 옐로우 독입니다. 근데 황견이라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관념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비열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열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전강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회사랑 이건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되는데 회사랑 근로자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아주 대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냐? 별로 그러지도 않죠. 뭐 취업이 힘들다.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회사 취업이 안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필 서명하면 당신을 뽑겠소. 그러면 근로자는 취업이 우선이고 지금 노동조합 활동 이걸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자필 서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네요. 사장이 과거에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니까 너는 해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강자,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근로자, 이 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아주 불리한 계약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계약의 원래 뜻은요, 이 근로자가 상당히 비열해질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무슨 노동조합이야, 일단 취업 먼저 하자, 이런 상황을 빗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환경계약 정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혹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는데 회사가 지정한 노동조합, 요즘은 노동조합도 몇 개가 한 회사에 설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랑 친한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A라는 노동조합에만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사원을 뽑는 것 전부 다 환경계약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럼 계약 자체가 아주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퇴사하겠다, 뭐 혹은 뭐 결혼하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퇴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계약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정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건 다음 강의도 꼭 이어갈 거니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에 F인데 여기 들어간 내용은 일단 타이틀만 적으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무과실 책임. 왼쪽에 C에 적힌 건 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과실 책임은, 이 무과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책임지세요. 아, 제가 왜 책임집니까? 제가 고의로 했습니까? 제가 과실로 했습니까? 따져보자고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당신이 책임지세요. 왜? 제가 고의로 했나요? 제가 과실로 했나요? 아니요. 그건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는 걸 불문한다 이렇게 불러요.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그냥 책임져야 될 상황,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좀 비교해 볼게요. 얘는 당신한테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당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해야,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밝혀야 되거든요. 책임지세요. 당신이 고의나 과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고의가 있었나 과실이 있었나는 걸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직접 직접 잘못한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책임을 못 지운다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완을 하는데, 이 무과실 책임은 어떤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냐면, 과실 책임만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실 책임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 제도적인 취지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요, 아예 무과실 책임으로 해결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를 선생님이 3가지만 좀 제시할 테니까 인내심 가지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자의 책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혹은 뭐 제조자, 제조사, 회사면 선생님 제조물 책임법이 도대체 뭔가요? 이 제조물 책임법은 뭐 전 강의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조물, 제조업,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제품의 결함 때문에 그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제조물 책임법상 그 제조사, 예를 들어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조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조물 책임법이 상당히 고마운 법일 수 있는데, 이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자의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라고 적을게요. 그냥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바로 제조물 책임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물 책임이라고 뭐 줄여 부를 수도 있고, 그 법이 어떤 법이냐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이다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읽기 자료 나오니까 또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환경 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오염시킨 사람, 환경 오염자 책임,
자, 이것도 관련 법률이 읽기 자료에 주어져 있으니까 볼 건데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자 책임,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킨 회사가 됐든 그 오염시킨 사람이 됐든 그 오염시킨 주체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가를 따져 묻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면 책임져야 될 사람은 그냥 책임지도록 한다.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번 강의 다 다루긴 좀 곤란한, 뒤에 가면 또 진도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적어보는데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렵죠? 이거 왜 어려운 거냐면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이야? 이럴 거니까. 근데 당장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거만 놓고 얘는 어디서 나올 거냐? 뒤에 가면 불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파트에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일단 적어놓고 하는데 이번 강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사의 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자 책임, 이 두 개는 이번 강에서 반드시 소화를 하고요. 얘는 뒤에 설명을 하겠다. 자, 이게 왜 필요해 적는가를 배경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경적으로. 그럼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또 앞에 거슬러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현대민법에서는 A, B, C, D, E, F를 다 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A, B, C가 강조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점. 강자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더욱더 약해지고 오히려 강자에게 면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버린다는 A, B, C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민법에 근대민법의 원칙을 수정하면서 D, E, F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 지금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문제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 완강 코드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근대민법의 수정 원칙을 정리하니까 여기는 D, E, F뿐만 아니라 사례까지 꼭 한번 적어보면서 객관식 문제 대비하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 96페이지에 근대민법의 원칙 수정까지 됐고요. 읽기 자료 통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러네요. 96쪽 밑에 오른쪽 보시면 제조물 책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제조물 책임제도. 이때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뭘 한다고요? 무과실 책임 이렇게 적어볼게요. 무과실 책임. 즉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인가? 이게 무과실 책임의 사례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냐? 출제되었던 사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좀 약간 상상하지 말고 그냥 좀 들어보세요. 상상하면 너무 무서워요. 상상하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여 양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게 정확하게 기출되었던 사례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유모차에 바퀴가 빠져 타고 있던 어린이가 심하게 다쳤다. 상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하면 막 어떻게 다 기출됐던 거니까. 그다음 이런 거죠. 전동 킥보드. 선생님은 이게 막 감정이입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전동 킥보드 얘기를 막 여기 우리 EBS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그해 수능에 전동 킥보드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자들은 뭐야? 이젠 전동 킥보드까지 마친단 말이야? 마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전동 킥보드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평가원이 전동 킥보드를 내주셔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여러분 전동 킥보드는 40km까지 달려요. 시속 40km까지 달리는데 뭐야? 그럼 계속 달리는 거죠. 그냥. 누가 멈추겠습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 멈춰주겠죠. 꽈당하고 벽에 부딪혔다. 어디 무슨 뭐 길에서 넘어졌다. 이러면 크게 다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조물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 이제는 이 말만 들어도 상상이 되죠. 잠깐만, 헤어 드라이어의 결함 때문에 누가 다쳤다고? 그렇죠. 설마 헤어 드라이어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진 않겠지만 헤어 드라이어가 이제 오작동하면서 엄청 뜨거운 바람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건 제조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랑 차이가 있는 거냐면 당연히 농산물과 차이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이 제조물입니까? 쌀을 공장에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수박도 공장에서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농산물이 아니라 이쪽은 제조물인데, 그럼 헤어드라이어를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다가 그 제조물의 결함, 헤어드라이어의 결함 때문에 이게 과열되면서 뭔가 화상을 입었다.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였다. 스마트폰 통화 중인데 배터리가 폭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직접 봤다기보다는 어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뭐 압력밥솥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막 주변에, 여러분 압력밥솥이 터지면 주변에 그냥 밥알만 흩어지고 끝납니까? 거의 뭐 폭탄이 떨어져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제조사 잘못이다, 제조업자 잘못이다,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걸 밝혀야 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에선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고 나는 이거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제조물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외울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법조문을 외우는 거 의미는 크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은 다음에 밑에 해설되어 있는 거 정도랄까?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이렇게 써있네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죠. 그러면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 사례는 선생님이 쭉 읽어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쭉 한번 읽어보면서 밑에 해설되어 있는 걸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이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는 가해 규정을 적용해서 도로공사 업체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기관은 아닌데 환경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해서 비록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과실이 없었더라도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막 물도 뿌렸죠. 공사 차량이 그냥 팍 이렇게 지나가면 먼지가 팍 날릴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저속 운행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고, 또 사과농장 주인의 요구에 따라 주택 상수도와 사과밭 농업용 수로를 막 무상 설치해주면서 하여튼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사 중에 발생한 먼지 양이 적더라도 농약 살포 시 농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사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과실 책임으로서의 책임을 지세요.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의 법리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방금 읽었던 제조물 책임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이 환경오염에 따른 그 환경오염을 한 책임을 지우게 한다. 기본문제 1번은 전 강에 했던 법의 분류 혹은 그 법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의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뤄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소스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소스라는 건 왜 얘기하냐면 뒤에 배울 내용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 두 강의 민법에서 배울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 그게 민법에 규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민법은 이런 내용들을 규율하는 거야. 예고편이랄까? 여러분과 같은 미성년자 당장 다음 강 다다음 강 계속 이어집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규정한 것이 A법입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개인 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다룹니다. 맞죠? 혼인, 상속 이런 내용들도 다 배우게 돼요. 이쪽을 뭐 친족법 혹은 그 안에 뭐 가족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쪽은 상속법. 그래서 친족편과 상속편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는 범위를 다루게 될 거고요. 개인의 생활관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한다. 그렇죠. 이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일단 개인들의 생활에 좀 자유롭게 놔두기 위한 점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부르고요. 임차권,
이것도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 없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집을 구입해야만, 집을 매매로만 구해야만 그 집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뭐 그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면서도 집을 빌려서 살 수도 있어요. 임차권 이런 것들도 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절차를 다루는 것은 절차법, 민사소송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전강에 이 소송법에 소개까지 했던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써있죠. 한 사람은 다른 법을 말했군요. 민사소송법으로 대표되는 절차법을 이야기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 5번. 다음 두 번째. 다음 글에 제시된 A법의 적용 사례로 적절한 것. 평등한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는 주로 재산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재산관계라고 하는 건 물권, 채권 이런 말에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나 이 채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채권에서는 다음 강에 바로 시작할 계약,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 가족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럼 가족관계에서 배우는 건 뭐 혼인 이런 내용, 뭐 이혼, 뭐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자관계. 그러니까 친자관계 이야기할 때 뭐 입양 이런 내용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더 뒤에 가서 뭐 사망, 상속, 뭐 유언 이런 얘기들 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예고편. 어때요? 이게 예고편이 너무 부담스럽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쏙쏙 뽑아서 정리한다는 건 여러분 이만한 과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게 우리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겠다. 또 하나의 재미는요, 여러분 이게 듣는 사례가 재밌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노트북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폭발하여 양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게 재밌는 사례인가요? 재미없죠. 끔찍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냐?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이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들리네? 또는 이걸 내가 설명할 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법적으로 효과적인 설명이 되겠구나. 이런 재미가 있어요. 문제를 맞히는 재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A법은 이러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즉 이러한 법률관계가 뭘까요? 사적 법률관계죠.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서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 등을 알려준다. 그럼으로써 개인은 원만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민법이니까. 이건 뭔가요? 갑은 아버지 유언장. 선생님 유언 여기 적혀있는데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적혀있지만 유언장의 일부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럼 구속되어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면 형법에 적혀있고요. 구속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에 있지. 여기 있는 갑을 어떻게 구속하고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민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있는 건 유언의 방식, 뭐 유언의 효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걸 전강에서 뭐 저당권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렇죠.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은행이 이 담보로 맡겨진 주택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규정들이 전부 다 민법에 들어가 있다. 디귿. 미성년자인 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여자친구와 혼인하였다. 병은 몇 살일까요? 뭐예요 선생님 갑자기 병이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알려주나요? 병이 몇 살인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병은 누구지 몰라요 선생님이. 근데 병이 몇 살인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딱 알게 돼요. 그럼 선생님 18세라고 적으셨으니까 만으로는 한 16세? 한 17세 정도 됐겠군요? 아니요. 그냥 항상 만자가 안 붙어도 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연령은 만입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니까 막 상상하는 거예요. 잠깐만 문제에서 19세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나이로 19세면 만으로는 17세 또는 18세니까 미성년자겠구나. 아니요.
그냥 19세라고 하면 만으로 19세, 꽉 찬 19년 이상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라는 미성년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도 혼인 관련된 거니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리얼. 정은 자신의 땅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자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건 행정과 관련된 거죠.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것 민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에 관련된 여러 법 체계가 있어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행정법이라고만 넓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이제부터는 이번 강의 정리했던 민법의 원칙, 판서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인데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누구랑 체결할 것인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사자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 간에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 이걸 불공정 계약 뭐 혹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무효. 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설명이 되겠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바탕으로 하는 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근대 민법의 원칙이죠. 가는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된다. 그건 오히려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틀리면서 답이 되고요. 그냥 2번은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가를 나로 바꾼 다음에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되는 건 계약 공정의 원칙이구나. 대표적으로 노예계약 무효, 환경계약 무효 뭐 등등이 있다. 나에 의하더라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계약 공정의 원칙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맺어야죠. 다만 계약이 자유롭다라는 것에 기대어서 한쪽에 아주 불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인 그러면 그 어떤 계약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떤 계약? 살인 청부 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인 청부 계약이라는 걸 만약에 뭐 드라마나 혹은 뭐 영화 이런 데서 봤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런 얘기도 바로 다음 강에 또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는 계약 체결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대사회 민법에서는 가와나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A, B, C 정리했고 D, E, F 정리했는데 A, B, C 자리를 D, E, F가 대체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민법은 그냥 6개를 다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2번이고요. 드디어 압력밥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원칙을 쓰시오. 본건에서 뭐 이 사건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압력밥솥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화상을 입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압력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선생님, 압력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죠? 밥 지으려고 압력밥솥을 사용한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는 거냐면 어떤 경우에 헤어드라이어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조업자한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무 추우니까 드라이어를 켜놓고서 언제부터 헤어드라이어가 히터입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 문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쪽은 무과실 책임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어렵지 않고요. 다음 5번 문제. 비판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갑은 땡땡 지역의 길가에 약간의 토지를 갖고 있다. 최근 구청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갑의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저 사람의 토지를 국가에서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거기다 자전거 도로를 좀 확장을 하자. 도로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의 소유자들은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내주었는데 유독 갑은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땅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소유권도 절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죠. 다음 6번. 가나다에 들어갈 걸 다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그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가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강조한다. 판서되어 있는 내용 보면 바로 도출할 수 있고요. 나는 당사자 간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강조한다. 공정한 계약. 다는 사회적 강자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렇죠? 과실 책임의 원칙만 드러내다 보면 오히려 강자들이 책임에서 면피, 그러니까 면책되는 근거로 과실 책임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혹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부터 다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이 깊죠. 나와 달리 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조한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건 적어보세요. 이건 과실 책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리면서 옳지 않은 거 답 5번 골랐죠.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책임진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과실 책임주의로서 여기 들어와 있네요. 다가 아니고요. 마지막이 7번인데, 근대 시민사회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권리나 자유의 절대성이 빈부의 차이를 크게 하는 등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배경 설명도 다 해드렸는데,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기존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것도 아직도 원칙이죠. 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새로운 이념으로 한 조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기억.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건 소유권을 좀 강조한 법리로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해결하시면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현대에 와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새로운 이념으로 한 조항,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정리했던 D, E, F 쪽에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렇죠, 무효로 할 수 있는 거, 반사회질서, 그런 계약의 내용을 담은 것은 무효입니다.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그것도 무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 공정의 원칙 이렇게 적으면 답이 니은과 디귿 몇 번? 3번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죠. 여기는 그냥 과실 책임 이렇게 써두시면, 아, 이쪽은 근대 민법의 원칙이구나. 그래서 답 기역과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구나. 니은과 디귿 3번